감정 코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반을 할 건데 사실은 치앙마이에서도 이걸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며칠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급하고 빠르게 빨리빨리 넘어가기도 할 거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핵심 부분만 말씀드릴 건데 혹시 성인사님들 감정 코칭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감정 컨트롤, 또 컨트롤 마인드, 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공감해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코칭이라고 해서 다들 가르치는 줄 알아요. 천재시네. 코칭이라고 하면 다들 감정을 내가 가르쳐야 되나 보다. 내 아이한테 이제 가르쳐야지, 적용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이게 무슨 감정 코칭이냐고 할 수 있는데 감정 코칭의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결국은 감정을 읽어주고 행동은 제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거는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 가트넨 박사님하고 최성애 박사님하고, 최성애 박사님 결국 이거를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 받을 때 교수님이 추천한 책인데 제가 조금 마음에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걸 통해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주제로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선교사님들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책은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할 작업이 있는데요. 여기 네 분이네. 네. 여기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남자 선교사님 한 분만, 아니 여기 선교사님도 하실 거죠? 아니신가요? 그러면 여기도 5분이니까 그냥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지금부터 각 조에서 한 분씩 나와서 이 표를 가져가 주세요. 가지고 계신 종이를 살짝 열어보세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죠? 네. 그 단어를 봤을 때 지금 막 머릿속으로만 뭔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단어를 봤을 때 느껴진 느낌, 내 감정, 이 단어를 봤더니 이런 감정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라고 지금부터 그룹별로 토의하세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가진 단어는 이건데 이걸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길어요? 5분. 혼란스럽다. 좀 다리까지 10분 주시나요? 근데 강의가 며칠 걸리는 강의를 더 들어야죠. 그냥 그런 느낌이 이제 지쳐있는데 지쳐있다는 게 이제 딱 느껴지죠.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 여기는 서운하다. 딱 서운하다, 나쓰다. 쓸쓸하다는데. 네, 10분 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분이 적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금 나오지 않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똑같이 팀 그룹별로 숫자대로 이 종이를 또 가져다 주실 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첫 번째 종이에서 우울하셨어요. 또 어떠셨어요? 그 종이를 받으시니까 불쾌했어요. 불쾌하셨어요. 네. 또 부정적인 부정적이셨어요. 아팠어요. 아프셨어요. 찔리셨나요, 뭔가가? 네. 찔렀군요. 자연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나온 날 되게 억울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첫 억울하셨군요. 번째 종이를 받았을 때, 네, 쪽지를 받았을 때, 네네. 우리 모든 팀의 생각이 네가티브. 네, 첫 번째 나눠드린 종이는 우리가 수도 없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네, 두 번째 종이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 반전. 또, 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아, 긍정의 메시지를 받으셨군요. 아니요, 저도 그냥 하나님 메시지 받았어요. 두 번째 종이에는, 쪽지에는 감정 컨트롤이 좀 된 상태에 네, 저희는 이 부정적인 단어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나빠지죠. 안 그러세요? 괜히 기분이 좋았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억양을 쓰기 시작하면 왠지 불편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몇 년 만에 여름 사역 끝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서 이제는 쉬어야 된다. 이번에는 쉬어야 된다. 강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했고 남편도 동의해서 휴가를 갔어요. 2박 3일을. 그래서 저희는 기분 좋게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아빠가 엄마에게, 와이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게 밥을 좀 먹었는데 그러더니 막 와이프한테 뭐라 지적을 하고 뭐 여기서 왜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시다가 애한테 니 똑바로 안 한다 하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이 되게 불편했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그 행복했던 좋은 감정도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왜 감정이라는 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정은 이 뇌에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대요. 뇌에는 3층 구조가 있는데 뇌간이라는 게 있고 갑자기 변연계, 그 다음에 많이 들으셨던 전두엽의 기능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3단계 층의 구조가 우리가 모르게 이 뇌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셨을까. 뇌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 뭘 하죠? 먹고, 숨쉬고, 끈가하고, 생리적인 이런 모든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체온 조절,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뇌간이래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파충류도 가고 있다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뇌간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변연계.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포유류라면 모두 갖고 있는, 그러니까 포유류 동물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감정의 뇌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그 강아지들이 왜 주인이 오면 꼬리치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화가 난 것 같으면 꼬리가 내려가고 불안해하고, 그거를 사람인 우리는 더
더 많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 변형계가 발달되면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이 변형계가 조금은 있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감정 교류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가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산모 우울증에 걸렸던 산모가 키운 아이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엄마의 감정이 아기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눈을 안 마주쳐 주잖아요. 아기는 눈을 마주쳐 줘야 마주치면서 엄마가 온화한 표정으로 웃어주던지 아빠가 기뻐하던지 안아주면서 이쁘다 하던지 온몸으로 걔네들은 감정을 체득하는데 거절감을 느끼대요. 엄마가 눈을 안 마주쳐주고 쳐다봐도 웃지도 않고 젖을 먹여도 아무 감정 없이 젖을 먹이고 하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이게 그런가 보다.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고 뭐 먹는 거는 채워주지만 감정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감정계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감정 조절 그리고 충동 조절. 어른들이 자기가 갑자기 뭔가 하고 싶다고 갑자기 회의하다가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걸 보고 남자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맞구나.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되는 건 30대래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24세에서 25세. 그래서 평균 27에서 28세랍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35, 40세까지도 이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어릴 때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울고 떼쓰고 화내고 부정적인 감정 뭐 기뻐서 소리 지르고 환호 지르고 뛰어다니고 이런 감정들이 받아졌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시기가.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두엽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창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EQ 많이 이야기하죠. EQ가 창의성이거든요. 감성적인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요새 많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EQ, 감정 활성화시키기, 감성 키우기 그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전두엽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완성은 된대요. 가완성. 그러니까 어떤 틀, 도덕적인 틀 이런 것들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에 대변혁이 일어난대요. 다시 재구조화되면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완성되는 게 남자는 30, 여자는 24, 25 그때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뇌과학자 폴 맥린 박사라는 분이 밝혀낸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뇌과학자가 발표는 했지만 이 모든 틀을 깰 수 있는 건 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거는 부모님이 보시고 개발해주고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또 접근해주시고 이러면 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춘기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감정 조절이 조금 네, 안 감정 돼요. 조절이 안 되고 또 말이 거칠어. 에너제틱하고. 에너자이틱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괜찮습니다. 사춘기 새로운 것을 네 새로운 것을 호기심이 많죠. 네 반항하고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 있고 싶어요. 내 아이가 변했어라는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내 아이가 변했어라고 부모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동안 눌러놨던 게 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용기가 생기니까 반항을 하든지 소극적으로 숨던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자라오면서 이 아이가 왜 어릴 때는 조절이 되잖아요. 너 혼나, 매 맞아, 가서 정리해, 그러면은 뭐 줄게 이러면서 조절이 되잖아요. 아이들은 상이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조절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그 쌓였던 게 청소년기가 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내성적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너는 이것도 못하니? 라고 계속 지적받던 아이는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또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뇌에 대해서 뇌가 감정 공감을 주장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만 이거 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의 몫이 있는 거, 전두엽이 어떤 걸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또 전두엽이 감정 조절하고 충동 조절하고 창조 기능도 갖고 있고 이거는 전두엽이 인간만 가진 뇌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감정은 적절하게 뭔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도 할 수 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 화가 나면 화도 표현하지만 그 화 내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감정 공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그게 언제부터? 유아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2년에서 3년이 애착관계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와 애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어, 아빠는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신뢰관계가 감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애착관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캠프 때 MK 한 명이 캠프 왔다가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 아이가 애착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부모하고 떨어지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 자기 스스로 호흡 조절을 하면서 감당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불안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돌아가고 싶은 게 이 아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줬는데 제가 옆에서 제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데 10분 동안 정말 같은 말만 되뇌이는 거예요. 엄마, 저는 지금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얘는 네, 해볼게요. 네. 그런데 엄마,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10분 넘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얘가 원하는 건 뭐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있어라, 참아라. 해봐라. 할 수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그거예요. 때로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도 좋고 you can do it도 좋지만 사실은 그게 어떨 때는 아이한테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 감정이 전혀 읽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아이의 원투를 보지 못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진짜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감정을 아셔야 돼요. 자기 감정. 내 감정을 알지 못하면 남의 감정을 모른다. 나를 이해하면 적을 알 수 있다. 어디선가 나온 이야기죠. 나를 알아야 적을 알 수 있다. 내 감정을 모르면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했지만 상담이라는 게 뭐 상담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를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저를 보고 깨지고 드러나고 저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게 되고 제가 앓고 있었던 그 골만 터진 것도 끄집어내게 하고 우선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야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선교사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알고 있어. 얼마나 생각하세요? 몇 프로?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99%? 하나님은 그렇게 아실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30%.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일렬로 세울까요? 또 0에서부터 100? 몇 프로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몇 프로?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0에서 100. 몇 프로? 50%. 네. 자기 자신인데. 네, 90%. 네. 네? 50. 또.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 50%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50%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저를 알다가도 모르겠을 때니까 선교사님 말씀 딱 맞아요. 저를 아는 것 같다가도 제가 저를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한테는 가짜 감정이 너무 많대요. 가짜 감정. 가짜 감정은 왜 만들어질까요? 이겨내려고. 또 타인의 시선. 나를 감추기 위해서. 네. 또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또 방어 기제. 네. 사실은 가짜 감정은 저희들은 부모님한테 학습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성경에 저희 부모님이라고만 제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성교사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제 부모님. 제가 생각해보면 부모 세대는 사실 전쟁을 겪고 예, 일제시대도 겪었고 그러면서 감정도 감추고 그저 내가 살아남고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얘네들을 안 굶기고 못 입히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부모님 세대의 사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헐벗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굶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사가 옛날에 어떤 인사를 했죠? 아침에 만나면 인사 그거 있잖아요. 못 먹고 못 사니까 진지 드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예, 그게 인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넉넉해지니까 우리 세대에 지나서 제 세대에 지나서 제가 50 후반이거든요. 제 세대에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IQ, 뭐 언어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EQ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감정은 없어? 왜 엄마 아빠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항변할 때 당황스러운 거죠. 그 감정을 나는 감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부모님이 읽어준 적도 없고 그 감정을 알아준 적이 없고 그냥 그거는 안 알아줘도 당연한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 그렇게 감정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선교사님 스스로가 내 감정을 잘 아시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자녀의 감정도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상담센터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게 성찰하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100%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 성찰하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100% 읽어줄 수 있다. 그만큼 성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거. 지금 여기에 나도 모르는 뭐가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건 가짜 감정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슬픈 얘기 하면서 웃으세요. 다 이겨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 얘기 하면서 웃고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고 행복해도 웃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됐대요. 집안에서 인상을 쓰면 안 되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늘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 아니면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감정을 드러내도 되고 드러내면 안 돼 라고 숨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 감정을 먼저 파악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와 친해지자고요? 감정과 화나는 감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가 정말 화산 폭발하듯이 뭔가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내 아이들도 화낼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친해지면서 내가 화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화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해봤죠. 7가지 기본 감정이 있는데 7가지 기본 감정은 행복과 흥미, 분노, 경멸, 두려움, 혐오감, 슬픔 이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7가지 감정이래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있죠. 행복한 감정에도 저렇게 있고 흥미, 뭐 슬픔, 분노, 경멸, 혐오, 두려움 단어들이 감정의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선교사님들 PPT 여기 드렸으니까 출력해서 나눠드리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메일로 선교사님들 보내드리라고. 제가 지금 정리한 부분을 넘어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시까지 끝내야 돼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닌데 사실 우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건 죄책감. 사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주신 감정 중에 죄책감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으로 인해 내 지위, 선교사라는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엄마라는 거,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죄책감보다는 이런 감정도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내 감정을. 그러면서 나를 다독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기독교 상담학 공부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충격적인 게 다윗의 토설기도.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를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시편 몇 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그 원수의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편 142편이라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윗의 토설 기도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한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 또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도 마음으로 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토해내면 이것도 기도가 되는구나. 때로는 우리는 가면을 쓰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내 자식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내 감정을 자꾸 확인하고 뒤돌아보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우리 감정인데, 하나님 주신 감정인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내 감정부터 이해하면 내 자녀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격렬한 표현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감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나는 감정도 표현해야 된다. 그거를 격렬하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내가 머리로 느껴지고 생각이 나면 내가 지금 화나서 지금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고 이야기는 해야 돼. 그럴 때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에 인지되면 이성적으로 생각이 된대요. 우리한테는 전두엽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인지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숨기는 자녀, 숨기는 부모의 자녀. 엄마가 계속 감정을 숨기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잘했어도 칭찬도 안 하고, 그리고 슬퍼도 아이 앞에서,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죠.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절대 눈물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뭐 평생 3번의 눈물만 흘려라? 맞나요? 남자가 왜 우니? 남자도 울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나이 드니까 요새 잘 울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울고 강의하다가도 벅차서 울고 MK만 생각하면 사실 울컥울컥 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캠프 때 왔던 MK가 생각나서, 중국 MK가 똑같은 상황에 있던 MK인데 그 아이의 감정은 분노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중국에서 추방하게 된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열심히 한 부모를 쫓아낸 하나님 뭐냐. 그래서 자기는 내일 눈 뜨는 게 불행한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는 게. 자기는 내일 죽는 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캠프 와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의 감정은 분노예요. 그
그래서 그 아이 그 화나는 감정을 그냥 들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MK 때문에 늘 우는 것 같아요. 울고 하는 게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힘들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도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표현 안 하고 맛있어도 맛있다고 표현 안 하고 행복해도 행복하다고 표현 안 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안 하고 뭐 아이가 뭘 잘했어 속으로 되게 기쁜데 겉으로 얘가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안 한대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내 아이가 칭찬받고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약간 교만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구박을 받아도 일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기 나왔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감정이 생길 때 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게 감정이 올랐다 내려갔다 이게 또 표현될까봐 두려워서 또 누르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감정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감정 일지 쓰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하시면 쉽더라고요. 아까 나열되어 있었던 7가지 감정이 있죠. 거기에 단어들이 있었죠. 감정 표현. 그거를 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행복했으면 행복했고 어땠고 거기다가 짤막하게 이랬을 때 이런 것들 표현해 놓으면 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네. 행복했던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도 있네.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오늘 하루가 그래도 살만했어가 된대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쓰라고 여기서 권하고 있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이거는 쓰다 보면 내 감정이 되게 세밀해진대요. 저도 쓰다가 요새 안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이 한정돼 있다가 정말 감정 표현이 수도 없이 많아져요. 하늘을 보면서 표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날 표현하는 감정이 굉장히 표현이 많아져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한번 쓰시는 것도 내가 어떤 상황에 예민해지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정일기 쓰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감정일지 쓰는 이게 페이퍼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 쓰시고 표현 내가 어쨌든 감정 제일 중요한 감정 화가 났어. 뭐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화가 났지? 그 사건이 왜 화나게 했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격한 감정 가라앉히는 30초 후 이건 제가 하나씩 복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자료 넘겼으니까 파일 받으시고 붙여놓으세요. 방에다. 내 감정이 이만큼 정말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세요. 30초 호흡이라고 이게 감정 코칭사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막 청소년 아이들은 상담실 오면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상담실 보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칠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의자에 선생님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한번 선생님 따라서 호흡을 해보자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정말 배에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이걸 몇 번 하면 아이들이 이만큼 정말 뚜껑 열렸던 아이들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깔아앉아서 안정이 될 때 대화를 시작하면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네가 화가 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마 자녀들에게 적용해도 될 거고요. 서로 부부끼리도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짐싸, 뭐 나가, 막 이런 단어는 안 하실 거예요. 여기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심장 뛰는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5초간 숨을 들이쉽니다. 복식 호흡할 때 배로 숨 들이쉬는 거 아시죠?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멈추시고 이제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심장 소리가 우리한테 굉장히 안정감 주는 거 아시죠? 아기들이 안을 때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 떼 부리고 흥분했다가도 안정이 된대요. 이 심장 맥박이 이쪽에서부터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슴에 손을 대게 하는 건 심장 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평온해지면서 심장 맥박수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정이 되네? 편안해졌네? 그러면 눈 뜨면 되게 맑아요. 여기가 환해요. 갑자기 캄캄하고 지옥이었던 게 확 맑아져요.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안 되겠네요. 화가 나야 되는 거. 예. 자, 아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지를. 네. 원래 네. 물이 끓잖아요. 네. 그럼 뚜껑을 빨리 열어주잖아요. 네네. 그래야 문제가 안 네네. 일어나잖아요. 이 심호흡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뚜껑을 빨리 열어버리면 되죠. 뚜껑 열면 물이 넘치잖아요. 불을 줄여야죠. 불을 끄던지 줄여야 되잖아요. 물이 끓으면 뚜껑에 넘칠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불을 줄여야 돼요.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을 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라고 했어요. 저 뚜껑 열려고 안 했는데. 뚜껑을 닫으라고 해가지고.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심호흡하라고. 이거는 불 끄기고. 불을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빨리 불을 끄던지 아니면 불을 줄여주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나한테 지금 화가 너무 세니까 심호흡을 통해서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자, 아이의 타고. 네, 제가 강의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알면 감정 코칭이 쉽다. 선교사님도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질인 것 같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순한 아이인지 까다로운 아이인지 대리만성형, 느긋한 아이인지. 자, 순둥이가 40%래요. 체제 거부형이라는 건 사만한 아이들이에요. 10%. 저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대기만성형. 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슨 늦게 간다고 무슨 일이 날까? 15%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40, 50, 65잖아요. 40, 10이니까 50, 65죠 전체. 35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섞였다.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순둥이도 아니고 대기만성형도 아니고 체제 거부형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 아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순둥이는? 선교사님도 순둥이 키워보셨어요? 저희 아이는, 큰애는 소변이 요만큼만 묻어도 울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성격이 아니라 저희가 성지읒이라고 소변이 요만큼만 묻어도 울고
보면도 징징거리고 정말 예민했어요. 무슨 바시락 소리만 나도 깨고. 그런데 둘째는 옆에서 전쟁이 나도 그냥 자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하면서 막 징징거려서 엄마 설거지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줘 이러면 조용해요. 가서 보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오줌이 풍 싸서 젖어도 그냥 놀아요. 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게 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얘는 빨간색으로 태어났는데 빨간색을 바꾸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엄마 아빠가 거기에 맞춰주면서 빨간색으로 태어났으니까 걔의 필요라든가 이게 다른 아이랑 다르다는 거 그걸로 체제를 거부한다. 굉장히 반항적, 어른이 볼 때 반항적인데 얘네들은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모든 세상이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자기 아이 방을 2개를 해줬대요. 하나는 무슨 하늘색인가 무슨 색으로 하고 책꽂이에 책을 다 꼽아놓고, 그리고 하나는 부자리가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부자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군데는 정말 질서 없어요. 책이 다 책꽂이 사이즈가 다 다르고 책상은 없고 그런 방으로 해놨대요. 책을 이렇게도 싸놓고 이렇게도 싸놓고 책꽂이 농남지 다 다르고 소파 하나 딱 놓고 그랬더니 그 방에서만 지낸대요. 편하니까. 그 아이가 편한 대로 해주시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정리 안 되는 대로, 걔가 정리하기 편한 대로. 우리는 꼭 책을 이렇게 꼽아야 되고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고 1, 2, 3, 4 순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예요. 제 강박이었어요. 책 높이도 여기서부터 맞춰줘야 돼요. 동의하시는 선생님, 저기 선생님들 계시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강박이라는 걸 알았고 제가 쓸고 닦고 하는 그게 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길면 2달, 짧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바꿔서야 돼요. 그 밑에 먼지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제가 못 견뎌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벌레가 나올 것 같아서 먼지. 그렇게 강박이 심했는데 애들도 막 싼 거 또 삶고 막 과자도 돗자리 깔아놓고 과자 먹게 하고, 그럼 애들한테 놀이였어요. 우리 놀러 왔어. 돗자리에서 먹게 하고 화장실에 물 받아놓고 들어서 그대로 화장실 넣어놓고 저는 청소하고. 그게 제 강박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안 해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먼지가 굴러다녀도 그냥 안 죽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만 부모님이 잘 알고 읽어주시면 아이와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 전달을 한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로 감정을 전달하는 게 7%밖에 안 된대요. 뭐가 가장 클까요? 비언. 왜 눈빛으로 제압하잖아요. 눈총. 눈으로 총 쏘는 거예요. 눈총. 눈빛으로 제압하고 눈빛으로 사인하고 눈으로 사인하잖아요. 너 저리 가. 그리고 말투. 엄마가 화나면 소리가 질러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억양이 높아지고 태도도 바뀌잖아요. 벌써 엄마 손이 허리에 올라가죠? 이게 93%래요. 그러니까 많은 비언어적인 대화로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말로 상처 안 줬어. 행동으로, 비언어적 행동으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들고 있는데 확 뺏어가는 거? 아니면 문 콱 닫고 나가는 거? 엄마 화났어. 사인하는 거잖아. 아빠 화났어. 아니면 걸음걸이. 일부러 쿵쾅거리는 아빠 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저도 문을 콱 닫거든요. 정말 화났을 때 제가 여기까지 뚜껑이 열리기 전이면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지만 문을 콱 소리 나게 닫아요. 저도 모르게. 네. 그럼 엄마 화났어를 표시하고 안에서는 계속 숨고리게 한다고 이제 안에서 막 숨 쉬면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정말 독한 말을 하게 되니까 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호흡하면서 근데 이미 보여준 거예요. 문 닫는 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아이들에게 나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마주보고 지금부터 한 가지만 주제어를 드릴게요. 초등학생이에요.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을 보니까 방이 폭탄이에요. 방이 폭탄 상태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지금부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난 상태에서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가 에너지가 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해볼 테니까 선생님께 기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네가 정신이 있니? 너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네가 그랬지? 너 때문이야. 당장 그만둬. 빨리. 어떠세요? 매일 되는 잔소리. 정답이에요. 더 강해야 돼요? 아니 걸레가 날라오고 막 날라오고 막. 너 이러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성교사님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냥 퇴출 당해야 되는구나.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비난하고 경멸하고 멀어지는 대화하면서 방어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대화, 죄책감과 불안감 조장, 명명하게 통계하는 대화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겠죠. 이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네, 대화가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죽을 죄 지을 건 아니잖아요. 죽을 죄 지었다 해도 내 자녀인데 내가 버리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래퍼 된다는 저희 큰아들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걔네 학교에 집단 상담 사러 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로 갔어요. 저희 아들이 이런 게 어디냐고 엄마 왜 우리 학교 오냐고 그랬는데 그 청소년 때 그 태그라든가 하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 다리도 막 이렇게 불량스럽게 무례하게 앉아있고 근데 집단 상담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정말 산만한 남자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뭘 할래?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4년 동안 저를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K들 9명을 데리고 살게 됐고 그러면서 그 래퍼 된다니까 순간적으로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열려있는 사람이고 저는 많이 닫혀있는 사람이었는데 래퍼라는 게 저한테는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세수하다가 막 갑자기 서러워서 세수하다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저는 이 아이 감당 못하겠어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정말 엉엉거리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막 비누칠해서 얼굴 닦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네가 왜 너 걔를 포기한다 그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얘는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왜 네가 포기한다 그러냐.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결국은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그만둔다고 하냐. 얘 부모로 맡긴 건 난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저희 막내 동생이 갔던 목회제 하기 전까지 갔던 그 사연들을 정말 비디오 파노라마 같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보여주셔갖고 아 그랬지. 내 동생도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또 한가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또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래퍼의 엄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망치는 대화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경멸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건지 아시잖아요.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 아,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너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짜증나겠다. 너 화났겠다. 그렇게 그 친구 때문에 화났겠다.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그 욕한다고 걔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걔가 나쁜 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얘네들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그저 바다처럼 받아주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 엄마한테는 친구 욕해도 돼, 욕을 해도 돼. 이렇게 믿음직한 언덕이 돼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말씀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곳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선교사님들 서 계시는 그 가정, 사역지가 거룩한 곳이다. 누구와 있으면? 하나님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녀 키우면서 사실 뭐 자녀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리도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교사님들 기도 먹고 저는 기도 먹고 산다고 표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작년 11월까지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빗나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상처 입어도 또 부모 통해서 회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